그날도 국은 뜨거웠다. 아저씨, 여기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손이 다 떨리는데 58세의 장도식은 국그릇을 앞에 두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회사도 집도 이름까지 서류 몇 장에 다 빼앗긴 뒤였다. 믿었던 동업자는 그의 인생을 훔쳐갔고 남은 건 무료급식소의 긴 줄뿐이었다. 그때였다. 국을 퍼주던 여자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혹시 장도식 씨 맞죠? 그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숨이 막혔다. 20년 넘게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 그 이름 하나가 그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평생 일만 하다 모든 걸 잃은 한 남자가 자기 이름을 되찾는 이야기다. 끝까지 듣지 않으면 왜 사람들이 이 남자의 이름 앞에서 울었는지 알 수 없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철물점 셔터가 드르륵 올라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장도식은 오늘도 어김없이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에게 새벽은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 말을 섞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저 일만 하면 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도식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밝아지자 철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못, 볼트, 철근, 페인트통, 모두 도식이 손수 정리해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철물점을 2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아니, 지켰다기보다는 만들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도식은 경북의 작은 산골 출신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중학교는 다니지 못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어린 나이부터 공사판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20대를 보내며 그는 현장에서 발로 뛰었습니다. 어디서 어떤 자재가 필요한지, 어떤 업체가 믿을 만한지 그런 것들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러다 30살이 되던 해 도식은 처음으로 거래처를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건설 현장 소장들이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식이 말하면 믿을 수 있어. 그런 말들이 하나둘 쌓여 그는 작은 철물점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에만 빠져 살았고 아내는 그런 그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도식은 회사 숙소 같은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일과 삶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철물점은 직장이자 집이었고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그러다 윤태규를 만났습니다. 태규는 도식보다 2살 많았지만 현장 경험은 부족했습니다. 도시 중산층 출신의 학벌도 있었지만 막상 장사를 시작하니 거래처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다. 그때 태규가 도식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형님, 노하우 좀 배우고 싶습니다. 태규는 공손했고 예의 바랐습니다. 도식은 그런 태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식이 거래처를 만들고 태규가 서류를 챙겼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태규는 도식을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도식은 태규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다기보다는 의심할 줄 몰랐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도식은 평생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게 그의 장점이자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다 EMF가 왔습니다. 1997년 나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건설 현장들이 줄줄이 무너졌고 철물점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도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거래처들이 어음을 내밀어도 받아줬습니다. 나중에 주면 됩니다. 지금은 다들 힘드니까요.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식은 종로 뒷골목에 있는 야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식은 그들에게 철물 자재를 무상으로 대줬습니다. 책상을 만들 나무판, 의자를 고정할 볼트, 추운 겨울을 버틸 난로까지. 저희가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야학 선생이 물었을 때 도식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갚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 야학에서 도식은 서미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미자는 30년 경력의 초등학교 교사였지만 퇴근 후에는 야학에서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미자는 도식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도식 씨 덕분에 애들이 공부할 수 있어요. 도식은 쑥스러워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그냥 남는 자재 준 거지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식은 자재를 사서 갖다 줬습니다. 남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릴 적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그렇게 풀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미자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고마워했습니다. EMF를 버티고 나서 철물점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태규는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제 우리도 좀 크게 해야지요. 납품 계약도 따고 제대로 회사 만들어야죠. 도식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 태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회사 기둥은 형님이에요. 형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요. 도식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나와서 밤늦게까지 거래처를 돌았습니다. 태규는 그런 도식의 뒤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형님,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계약서예요. 도식은 묻지도 않고 사인했습니다. 태규를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식은 여느 때처럼 철물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태규가 오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6시쯤이면 나타나는데 7시가 넘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식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태규가 받았습니다. 형님, 오늘 거래처 좀 다녀올게요. 큰 납품건이 있어서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도식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태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급하고 조금 차가웠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괜한 생각을 하나. 그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태규의 아내 박정희였습니다. 도식 오빠, 오늘 저녁에 잠깐 들를 수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그냥요. 오빠 밥은 드셨어요? 정희는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식은 다시 물었습니다. 정희 씨, 무슨 일 있습니까? 하지만 정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식은 불안했습니다. 정희는 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때 가장 큰 일을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식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후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녁 6시 도식은 가게 문을 닫고 은행에 들렀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달 어음도 처리하고 월세도 내야 했으니까요.
도식은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고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장도식 고객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현재 고객님 명의로 대출이 3건 있습니다. 도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대출을 언제 받았는데요? 어제 실행됐습니다. 담보는 고객님 자택으로 되어 있고요. 도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제는 가게에서 정리만 하고 집에 갔는데 담보, 내 집이 담보라고? 도식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기 고객님 사인도 있고 서류도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도식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인은 도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식은 은행을 나와 곧바로 태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태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태규야, 너 지금 어디냐? 저요? 거래처 나와 있는데요. 왜요? 도식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이 나갔다더라. 집이 담보로 잡혔다고.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형님이 서류에 사인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서류에 사인을 했냐? 형님, 지난주에 술 드시고 그러셨잖아요. 회사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고, 나한테 믿고 맡긴다고 하시면서요. 도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술? 도식은 5년 전에 술을 끊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나빠서 의사가 술을 끊으라고 했고, 도식은 그날부터 단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태규가 그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태규야, 나는 술을 끊었다. 너도 알잖아. 형님, 그날 회식 자리였어요. 형님도 한잔 하셨고, 나는 안 했어. 그리고 설령 내가 술을 마셨다 해도 그런 중요한 서류를 술 취한 사람한테 받는 게 말이 되냐? 태규의 목소리가 조금씩 차가워졌습니다. 형님,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의심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거야. 은행에서 서류를 봤는데 내 사인이 아니었어. 형님 사인 맞던데요. 은행에서도 확인했다면서요? 도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규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회사가 지금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이번 달 어음도 몇 개 있고 자재값도 밀려 있고 이 대출 안 받으면 회사 문 닫아야 해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내 집을 담보로 잡다니. 잠깐만이에요, 형님. 큰 나쁜 건 하나만 따내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형님 집은 절대 안 건드려요. 도식은 무언가 잘못되어 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평생 말로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일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태규야, 나 은행 가서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 그러세요. 확인하시면 형님 사인 맞다는 거 아실 거예요. 태규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식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스쳐 지나갔지만 도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도식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방 한쪽에는 낡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식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사일란에는
그와 비슷한 필체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식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그의 사인이 아니었습니다. 도식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식은 문득 2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태규를 처음 만났던 날, 태규는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현장을 아는 사람, 사람들이 믿는 사람. 저랑 같이 하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도식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태규는 예의 바르고 말도 잘했습니다. 무엇보다 도식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식은 태규와 손을 잡았습니다. 둘이서 회사를 키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식이 거래처를 만들고 태규가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도식은 서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글을 읽는 것도 더뎠습니다. 그래서 태규가 형님,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라고 하면 도식은 묻지도 않고 사인했습니다. 태규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회사는 분명 도식과 태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모든 서류에 태규의 이름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도 도식을 찾았지만 계약서에는 태규가 대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식은 그때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규가 알아서 잘하겠지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도식은 태규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규는 도식이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밤 9시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식은 문을 열었습니다. 박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가 붉었습니다. 오빠,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정희는 방으로 들어와 작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식도 기다렸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빠, 이거요. 도식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식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명예 변경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의 대표를 도식에서 태규로 바꾸는 서류였습니다.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빠, 태규가요 3년 전에 회사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다 바꿨어요. 오빠 몰래요. 도식은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어제 집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태규 서재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럼 이 서류의 사인은 위조예요. 태규가 오빠 사인 연습해서 쓴 거예요. 도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계속 울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저도 무서웠어요. 도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 형님이라 부르던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돌아간 후 도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태규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20년을 함께했는데 형님이라 부르던 사람이. 다음 날 아침 도식은 일찍 철물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넣었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물쇠를 바꿔놨습니다. 도식은 휴대폰을 꺼내 태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태규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태규가 받았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형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이라 부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태규야, 가게 문이 안 열려. 자물쇠를 왜 바꿨냐? 형님, 이제 그 가게는 형님 거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서류상 대표는 저예요. 가게도 제 명이고요. 형님은 이제 여기 출입하시면 안 됩니다. 도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가게는 도식이 20년 동안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거래처도 도식이 발로 뛰어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태규야, 농담하는 거지? 농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 가게는 제 겁니다. 형님이 계속 출입하시면 저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조치라니 무슨 조치를? 경찰 부를 수도 있죠. 도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규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저도 살아야 합니다. 형님 때문에 제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어요. 형님이 빚을 떠안은 건 형님 책임이에요. 내가 언제 빚을 떠안았냐? 대출 서류에 형님 사인 있잖아요. 그리고 형님 명의로 된 채무도 여러 건 있고요. 도식은 숨이 막혔습니다. 태규는 모든 걸 계획한 듯 했습니다. 도식의 이름으로 빚을 만들고 회사는 자기 명의로 바꿔놓고 태규야, 우리 같이 살자고 했잖아. 동업은 가족이라고 내가 그랬잖아. 태규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족? 형님, 이 세상에 가족 같은 건 없어요. 돈 될 때만 가족이지 돈 안 되면 남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식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도식을 힐끗 쳐다봤지만 도식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도식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한 달 후에는 나가야 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도 얼마 없었습니다. 도식은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50대 후반의 학력도 없는 남자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도식은 쪽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2평 남짓한 방이었습니다. 월세는 20만 원이었지만 그마저도 내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도식은 길을 걷다가 무료급식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도식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도식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 서야 하나? 나도 이제 저렇게 되는 건가?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도식은 천천히 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도식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차례만 기다렸습니다. 줄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도식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밥도 한 공기 주었습니다. 김치와 반찬도 조금씩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빈자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식은 자리에 앉아 국을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국이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국 뜨겁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도식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습니다. 도식은 밥을 다 먹고 그릇을 반납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려는데 아까 그 여자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도식은 멈칫했습니다. 왜 이름을 물어보는 걸까? 하지만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장도식입니다.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정말 그 도식 씨 맞으세요? 도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종로 뒷골목, 야학 기억하세요? 30년 전에 철물 자재 대주시던. 도식은 그제야 여자를 알아봤습니다. 서미자였습니다. 야학에서 가르치던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미자는 도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식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근데 왜 여기? 도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자는 도식의 얼굴을 보며 무언가를 느낀 듯 했습니다. 도식 씨, 잠깐만 저 좀 따라오실래요? 미자는 도식을 급식소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사무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미자는 종이컵에 물을 따라 도식에게 건넸습니다. 도식 씨, 무슨 일 있으세요? 도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제가 봐도 뭔가 잘못됐어요. 도식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믿었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도식은 태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어떻게 모든 걸 잃었는지. 말하는 내내 도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자는 분노했습니다. 그건 사기잖아요. 명예 도용이고. 그래도 제가 사인을 했다고 서류에 나와 있으니까요. 위조된 사인이잖아요. 도식은 쓰게 웃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증거도 없는데. 미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 만들면 되죠. 도식 씨,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도 안 했잖아요. 미자는 도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식 씨,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인데 공익 쪽 일 많이 해요. 한번 만나보세요. 도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미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도식 씨, 30년 전에 당신이 우리 야학 애들한테 해준 거 기억나세요? 당신은 말했잖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해보라고. 도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식 씨한테 그 말할 차례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일주일 후 도식은 미자가 알려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도식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오세영 법률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식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식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세영 변호사였습니다. 장도식 선생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앉으세요. 미자 선생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도식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영은 서류를 내려놓고 도식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우선 제가 확인할 게 있어요. 선생님이 서명한 서류들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도식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정의가 준명의 변경 서류와 은행에서 받은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세영은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사인들 선생님 거 아니시죠? 네, 제 사인이 아닙니다.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백한 위조네요. 필체 감정 받으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습니까? 세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왜요? 상대방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서류도 완벽하게 갖춰놨고 증인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세영은 다른 서류를 꺼내 도식에게 보여줬습니다. 선생님, 이거 아세요? 도식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자재 납품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식의 이름이 납품 책임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작년에 있었던 대형 건설 현장 납품 건이에요. 근데 그 자재에 문제가 생겼어요. 불량품이 섞여 있었대요. 도식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몰랐습니다. 알아요. 근데 서류상으로는 선생님이 책임자예요.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럼 저는 최악의 경우 선생님이 구속될 수도 있어요. 도식은 말을 잃었습니다. 세영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윤태규 씨는 선생님 명의를 이용해서 회사를 운영했어요. 이익은 자기가 다 가져가고 책임은 선생님한테 떠넘긴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싸워야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세영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PD고요. 미자 선생님 소개로 왔어요. 아, 지훈 씨. 미자 선생님이 연락했었죠. 지훈은 도식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미자 선생님한테 선생님 얘기 들었어요. 도식은 어리둥절해하며 악수했습니다. 제 얘기를요? 네. 저는 사회 약자들의 이야기를 다큐로 만드는 일을 해요. 선생님 이야기를 꼭 기록하고 싶어요. 도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사기당한 사람일 뿐인데요. 지우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현장에서 평생 일한 사람이 서류 한 장 때문에 모든 걸 잃는 이야기. 이게 비단 선생님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선생님 기록하면 세상은 움직입니다.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것 같아도 누군가는 봐요. 그리고 그게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도식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버지가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EMF 때 사업하시다가 동업자한테 다 빼앗기셨죠. 아버지는 끝까지 싸우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려고 이 일을 시작했어요. 도식은 지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세영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훈 씨 도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도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서본 적도 없는데요. 지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듣기만 할게요. 도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은 카메라를 켜고 도식 앞에 놓았습니다. 선생님, 윤태규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얘기부터 해주시겠어요? 도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이야기를, 태규와 함께 회사를 키운 이야기를, 그리고 어떻게 배신당했는지를 말하는 동안 도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세영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선 필체 감정부터 받아야 해요. 그리고 과거 거래처 사람들 증언도 필요하고요. 거래처 사람들이 저를 기억이나 할까요? 기억할 겁니다. 선생님이 직접 다 만든 거래처잖아요. 세영은 명함 몇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전 거래처 사장님들 연락처예요. 미자 선생님이 알아봐 주셨어요. 한 분씩 찾아뵙고 증언 부탁드려 보세요. 도식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명함에는 최성호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식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15년 전부터 거래하던 건설사 사장이었습니다. 최 사장님 연세가 많으셔서 저를 기억이나 하실지. 지훈이 말했습니다. 가보시면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싸워보라고, 누군가 자신을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도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도식은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아직 해볼 수 있는 게 남았구나. 하지만 도식은 몰랐습니다. 태규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수가 도식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을 거라는 것을. 도식은 최성호 사장을 만나기 위해 건설사로 향했습니다. 15년 전부터 거래했던 곳이었습니다. 사무실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최 사장이 자신을 기억할까? 그리고 증언을 해줄까? 도식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에게 최성호 사장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기다리신답니다. 도식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성호는 6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도식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식 씨, 이게 얼마만입니까? 최성호는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식은 놀랐습니다.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니. 사장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당연하죠. 15년 동안 거래했는데 어떻게 잊어요. 근데 요즘 통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지내시나 했습니다. 도식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최성호는 의자를 권하며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도식 씨, 왜 회사 대표가 윤태규 씨로 바뀐 겁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식 씨하고만 일했는데. 그게 그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도식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어떻게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최성호는 듣다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런 KXX? 도식 씨, 이건 명백한 사기 아닙니까?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증언을 해주시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모든 계약은 도식 씨하고 했어요. 서류에는 윤태규 이름이 있었지만 실제로 일한 사람은 도식 씨였다고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최성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식 씨,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이렇게 당하다니. 도식은 최성호와 헤어지고 나왔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증언해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식은 미자와 지훈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급식소 근처 작은 식당에서였습니다. 도식은 최성호를 만난 얘기를 했습니다. 지훈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선생님. 증인이 생겼잖아요. 미자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죠? 도식 씨를 기억하는 사람 많아요. 도식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밖에서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며 창문을 비췄습니다. 차에서 윤태규가 내렸습니다. 도식은 얼어붙었습니다. 태규는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형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도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규야. 형님, 끝까지 가자 이겁니까? 내가 시작했잖아. 태규는 비웃었습니다. 형님, 세상은 증거로 굴러갑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요? 지훈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필체 감정도 받을 거고 증인도 있어요.
태규는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누구요? 강지훈입니다. PD고요. PD? 카메라 돌리면 뭐가 달라집니까? 태규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나 보세요. 도식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 불량 자재 납품 건 조사 결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작년 납품한 자재요. 불량품이 섞여서 큰일 났어요. 건설사에서 소송 준비 중이래요. 도식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서류상 책임자가 누구게요? 바로 형님이죠. 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윤태규 씨, 이건 협박입니다. 협박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태규는 냉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사 고소하실 거면 하세요. 대신 형님이 먼저 잡혀가실 겁니다. 뉴스에도 나오겠죠. 불량 자재 납품한 전 대표, 도주 중 딱 그런 제목으로요. 도식은 숨이 막혔습니다. 태규는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형님이 자꾸 이러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태규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살려고 하는 겁니다. 형님도 이해하시죠? 나도 애들 대학 보내야 하고 집 대출도 갚아야 하고. 미자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인생을 망쳐도 된다는 겁니까? 태규는 미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도식만 바라봤습니다. 형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대로 조용히 끝내세요. 그럼 저도 불량 자재권은 덮어드릴게요. 덮어준다고? 네. 제가 건설사하고 합의할게요. 대신 형님은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도식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규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 해. 뭐라고요? 나는 안 한다고. 끝까지 싸울 거야. 태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님,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내가 할 거다. 태규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리고 헤드라이트가 멀어졌습니다. 도식은 주저앉았습니다. 미자가 다가와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식 씨, 괜찮아요? 도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불량 자재, 형사고소, 뉴스,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세영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윤태규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게 다 협박이에요. 하지만 서류에 제 이름이 위조된 서류예요.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지훈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저 방금 다 녹음했어요. 윤태규가 협박하는 거 다 녹음됐습니다. 도식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한테도 증거가 생겼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도식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평생 법과 싸워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류도 말도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미자 씨나 그냥 여기서 조용히 끝내면 안 됩니까? 미자는 도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도식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조용히 끝나면 우리 다 그렇게 끝나요. 싸워야 해요. 도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식은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불량 자재, 형사고소, 뉴스. 도식은 두려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을 속인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니. 도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도식의 아버지도 공사판에서 일했습니다. 막노동을 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어느 날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다쳤지만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서류상 책임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 이후로 말이 없어졌습니다. 술만 마시다가 몇 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식은 그때 15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도식은 공사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 지금 도식은 아버지와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평생 일했지만 서류 한 장에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도식은 쓰게 웃었습니다. 결국 나도 아버지처럼 되는구나. 다음 날 아침 도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정희였습니다. 도식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저예요. 무슨 일입니까?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제 태규가 오빠 만났다면서요. 그랬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제가 말렸어야 하는데. 도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 씨 잘못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도 공범이에요. 태규가 서류 위조할 때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모른 척 했어요. 정희는 울먹였습니다. 도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오빠한테 줄 게 하나 더 있어요. 꼭 받아주세요. 뭡니까? 태규가 녹음한 파일이 있어요. 거래처 사람들하고 통화한 거요. 거기 보면 태규가 직접 말해요. 회사는 자기가 운영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오빠가 다 만든 거라고. 도식은 놀랐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네. 태규가 실수로 지우지 않고 놔둔 거예요. 제가 찾았어요. 그걸 왜 저한테?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못 참겠어요, 오빠. 태규가 하는 짓 보니까 토할 것 같아요. 제 남편이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도식은 정희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희 씨, 이거 주시면 정희 씨도 힘들어질 텐데요.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태규랑 끝낼 생각이에요. 이혼하려고요. 이혼까지요? 네. 오빠 일 보면서 깨달았어요. 태규는 변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예요. 정희는 파일을 도식에게 보냈습니다. 도식은 파일을 받아 세영에게 전달했습니다. 세영은 파일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결정적인 증거예요. 세영은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태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회사요? 사실은 제 동업자가 다 만든 겁니다. 장도식이라고 현장 경험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제가 서류상 대표지만 실제로는 그 형님이 회사 키운 거죠. 세영은 파일을 멈췄습니다. 이거면 윤태규가 선생님을 속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도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세영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30년 전 야학 관련 기록을 찾았어요. 거기에 선생님 이름이 있어요. 도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야학이요? 네. 당시 선생님이 야학에 자재를 지원하셨잖아요. 그게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영은 오래된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지자체에 제안서를 내셨어요. 공공 납품 시스템 개선안이요. 지금도 그 시스템이 쓰이고 있어요. 도식은 기억이 났습니다. 30년 전 야학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공공자재 납품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도식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만들어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도식은 그냥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니.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선생님이 그냥 노동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회사를 만들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도식은 처음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거래처 사람들 몇 분 더 인터뷰했어요. 다들 선생님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지훈은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장도식? 그럼요, 기억하죠. 그 사람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 망했어요. EMF 때 어음 다 받아주고 자재도 외상으로 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영상도 재생됐습니다. 또 다른 사장이 말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윤태규 이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장도식 씨하고만 일했어요. 모든 결정을 도식 씨가 했고 윤태규는 그냥 서류만 챙겼죠. 도식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세영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법원에 소송 제기하겠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불량 자재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조사하고 있어요. 실제로 불량품을 납품한 건 윤태규 씨가 나중에 계약한 업체예요. 선생님하고는 상관없어요. 도식은 안도했습니다. 세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 안으로 고소장 넣을게요. 명예도용, 사문서 위조, 사기. 전부 다요. 도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구나. 미자가 도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식 씨, 이제 끝이 보여요. 조금만 더 힘내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식은 아직 몰랐습니다. 가장 큰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2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식은 법정에 들어서며 긴장했습니다. 평생 법정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미자와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성호 사장도 와 있었습니다. 모두 도식을 응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피고석에는 윤태규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규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길 거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진술을 시작하십시오. 세영이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피고 윤태규는 원고 장도식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사 지분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원고의 서명을 위조하여 부당한 대출을 받았습니다. 세영은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필체 감정 결과, 정의가 제공한 녹음 파일, 거래처, 사장들의 증언서, 모두 도식에게 유리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태규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원고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피고는 원고와 합법적으로 동업계약을 맺었고 원고도 모든 서류에 동의했습니다. 세영이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필체 감정 결과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나왔습니까? 태규의 변호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원고가 고령이어서 필체가 변했을 수 있습니다. 원고는 50대입니다. 필체가 변할 나이가 아닙니다. 법정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고 윤태규,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태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세영이 질문했습니다. 피고는 언제부터 원고와 동업을 시작했습니까? 20년 전입니다.
초기에 회사 운영은 누가 했습니까? 저와 원고가 함께 했습니다. 거래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태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고가 현장 경험이 많아서 초기 거래처는 원고가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세영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태규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 회사요? 사실은 제 동업자가 다 만든 겁니다. 장도식이라고 현장 경험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태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영이 물었습니다. 이 목소리 피고 목소리 맞습니까? 태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대답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진술은 거짓입니까? 태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영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피고는 3년 전 회사 명의를 원고 몰래 자신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원고가 동의했습니다. 동의서가 있습니까? 구두로 동의받았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태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영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서류는 명예 변경 신청서입니다. 여기 원고 서명이 있는데 필체 감정 결과 위조로 판명되었습니다. 태규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필체 감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기각합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세영은 다음 증인을 불렀습니다. 박정혜 증인 나오십시오. 정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태규는 정의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정의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피고의 부인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은 피고가 원고의 서명을 위조하는 것을 목격했습니까? 정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네, 봤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태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판사가 망치를 쳤습니다. 정숙, 피고는 앉으십시오. 태규는 주저앉았습니다. 정의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서재에서 도식 오빠 사인 연습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서류에 그 사인을 쓰는 것도 봤어요. 언제 일입니까? 3년 전입니다. 그때 남편한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회사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세영은 정희에게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다음 증인이 불려 나왔습니다. 최성호였습니다. 증인은 원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15년 동안 거래한 사이입니다. 거래는 누구와 했습니까? 장도식 씨하고만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누구 이름이 있었습니까? 윤태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계약 조건을 정하고 자재를 납품하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장도식 씨였습니다. 피고 윤태규는 뭘 했습니까? 서류만 챙겼습니다. 현장에는 거의 안 나왔어요. 최성호의 증언이 끝나고 다른 거래처 사장들도 나왔습니다. 모두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회사는 도식이 만들었고 태규는 그저 서류상 대표였을 뿐이라고. 마지막으로 서미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원고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30년 전 야학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가르쳤고 도식 씨는 자재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왜 지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자는 도식을 바라봤습니다. 도식 씨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분이었어요. 자신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남을 도왔어요. 그런 사람이 남을 속일 리 없어요. 미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식 씨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당하는 건 잘못됐어요.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최후 진술을 하십시오. 도식이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일만 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서류는 태규한테 맡겼습니다. 믿었으니까요. 도식은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태규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제 이름을 훔치고 제 인생을 빼앗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태규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살아야 합니다. 가족도 있고 빚도 있습니다. 형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도식이 태규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든 남의 인생을 훔칠 자격은 없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쳤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패정.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판결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도식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모든 게 결정됩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미자와 지훈, 최성우 사장, 그리고 다른 거래처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모두 도식을 응원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태규도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정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혼 절차를 밟고 있을 것입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모두 따라 앉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도식은 숨을 참았습니다.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 윤태규는 원고 장도식의 서명을 위조하여 회사 명의를 불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명의로 부당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증거 자료와 증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범죄 사실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 윤태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태규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변호사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판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회사 지분과 재산을 모두 반환하고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자는 눈물을 흘렸고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최성호 사장도 박수를 쳤습니다. 도식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긴 겁니까? 정말 이긴 겁니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세영이 도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이겼어요. 선생님이 이겼어요. 도식은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20년을 함께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고 바닥까지 떨어졌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끝났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원고 장도식 씨가 30년 전 제출한 공공납품 개선안이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원고에게 공식 감사와 함께 공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식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30년 전에 낸 제안이 아직도 쓰이고 있다니,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다니. 판사가 망치를 쳤습니다. 패정. 법정을 나서자 사람들이 도식을 둘러쌌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축하한다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도식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축하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자가 다가왔습니다. 도식 씨, 축하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미자 씨 덕분입니다. 미자 씨가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도식 씨가 끝까지 버텨주셔서 이긴 거예요.
지훈도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인터뷰 하나만 할게요. 지금 기분 어떠세요? 도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통쾌하다기보다는 허무합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했다는 게 후회되세요? 아니요. 싸워서 다행입니다. 안 싸웠으면 평생 억울했을 겁니다. 한 달 후, 도식은 다시 철물점 앞에 섰습니다. 이제 이 가게는 다시 도식의 것이었습니다. 셔터를 올리려다가 멈췄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도식은 철물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가게를 팔고 그 돈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하지 않을 겁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과 함께 할 겁니다. 며칠 후 도식은 무료급식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봉사를 하러 왔습니다. 미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도식 씨 오셨어요? 네. 오늘부터 저도 여기서 일하려고요. 정말요? 너무 좋아요. 도식은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줄을 서서 밥을 받았습니다. 도식은 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한 노인이 도식을 쳐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식은 웃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이 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자가 도식에게 물었습니다. 도식 씨, 오늘 기분 어때요? 좋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도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남의 뒤에 숨지 않고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도식 씨는 충분히 그럴 자격 있어요. 그날 밤 도식은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좁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방도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보상금을 받으면 제대로 된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도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문득 태규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교도소에 있을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입니다. 태규는 그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할까? 후회할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옳았다고 생각할까? 도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태규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도식의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입니다. 도식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야학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도식이 학생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선행이 30년 후에 자신을 구할 줄은. 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좋은 일은 돌고 돌아서 결국 돌아옵니다. 도식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도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도식은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살겠다고. 제 이름으로 떳떳하게. 세상은 여전히 서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남습니다. 국 한 그릇이 도식을 살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국 앞에서 누군가가 도식의 이름을 불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식도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